이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금 계산서의 함정 부가세 2장 관련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폐업일 전후 수치에 따른 이제 부가세 공제 불이익에 대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폐업을 하면은 이제 사업자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네, 당연히 이제 세금 계산서를 공제를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폐업의 전후 주의사항,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 계산서 수취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네. 사업자 등록증이 완전히 말소된 폐업일 이후에는, 어, 그 날짜로는 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장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하면 돼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사업 시작할 때랑 살짝 다른데요. 사업 시작할 때는 뭐, 사업자 등록증 나오기 뭐 20일 전에는 괜찮지 않았나요? 막 그랬는데, 네, 이거는 안 됩니다. 폐업일 전후, 이후에는 절대로 수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못 받으면은 당연히 세금계산서도, 일세 공제도 못 받죠. 계산서가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네. 그래서 못 받는다. 그래서 이후에는 절대 못 받으니까 주의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공과금 및 임대료 사전 정산. 자, 그러면은 언제로 정산해야 되냐? 전부 다 폐업 전에 정산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달에 월세,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등 이제 모든 공과금도 전부 다 이전에 정산을 하셔야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달에 월세, 매입세 공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받기 위해서는 꼭 폐업일 전으로 맞추어야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폐업을 하면은 가장 많이 억울해하는 비용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철거 공사 세금 계산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폐업하시면은 아쉽지만 나의 업장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임대인도 철거하라고 하고 이제 떠나야 되니까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장님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놓치시는 게, 폐업한 다음에, 이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폐업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인부들을 불러서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몇 수백만 원의, 그런 비용을 지불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폐업일 이후로 이제 다 때려 부셨어. 그리고 이제 그 폐업하는 이제 철거업체에다가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하면서 옛날에 사업자 등록증을 건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그러겠죠. 사장님,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돼요. 네? 발급이 안 돼요? 이상하다. 나 사업자 등록번호 그건데. 네. 폐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 폐업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못 받으신 거죠.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날려버리는. 몇백만 원에 10%면 크잖아요. 몇십만 원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업자들과 예, 반드시 이제 그 생에서 날짜를 나의 폐업일 이전으로 하고 합의하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돈을 미리 줘야 주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가장 이제 돈을 이제 철거업자들한테 주시면은 그 업자들은 생계산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예. 돈 안 주면은 발급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돈 없으시겠지만은 좀 미리 지급하시고 발급 받아 놓으시는 게 10%의 그런 수십만 원의 비용, 최소 수십만 원이고 뭐 많이 들면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아끼시는 방법이다. 예. 그래서 반드시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자주 질문하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재고를 원가 이하로 땡 처리하고
그다음에 폐업하면은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예스입니다. 왜냐하면은 땡처리든 뭐든 어쨌든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네. 사업을 하시고 상대방도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라고 했을 테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 발급해 주세요. 아니면 신용카드를 했으면 신용카드로 처리해 주세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것도 사업상 재화를 이용하셨고 매출하신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100원에 팔았으면 100원에 대한 매출세금 내서만 끊으시고 매출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다 팔아 놓으시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폐업을 하게 돼서 남는 재화는 사실상 정가에 팔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사오실 때는 100원에 사왔는데 내가 이거 팔아보려고 하니까 안 팔려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갖고 있으면은 그냥 사왔던 100원에 대해서 그냥 다 때려 맞았잖아요. 다 때려 맞잖아요. 그럼 그걸 토해내더니 그냥 싸게 팔고 예. 어차피 안 팔리는 거 그냥 싸게 처리해 놓고 그냥 매입세를 토해내지 않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땡처리 할인 무조건 된다. 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업을 통째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데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포괄양수도라고 합니다. 이때도 세금을 내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당연히 뭐 이것도 양도 양수니까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근데 네, 아닙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의 면세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그런 양수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인정을 받아버리시면은 국세청은 이거는 당신이 재화의 공급을 한 게 아니야 라고 쳐줍니다. 요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 요건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세무 대리인들과 잘 이제 논의하셔서 요건을 전부 갖추시고 거래를 하시고 포괄 양수도로 인정을 받으면은 사장님들은 이제 재화의 공급을 안 보니까 부가세 과세 문제가 없다. 아예 발생은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거래가 아예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이런 거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의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에 대해서 이제 핵심 요약 드릴게요. 자, 폐업을 하면은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된다. 두 번째, 공제받은 자산의 간주 공급에 주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 되도록이면은 재고를 남기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체감률을 더 인정받기 위해서 만약에 며칠 사이에 어떤 폐업일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체감률을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게 하루라도 그 기수를 걸쳐라. 네, 그런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얘기를 드린 게 아까 처음에 일장의 그 폐업일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랑 좀 맞물려 있어요. 사장님들께서 예를 들어 실질적 폐업일이 예를 들어 2달 전이었어. 실질적 폐업일이. 그리고 되게 객관적으로 뭔가 폐업이 인정이 될 것 같아, 사실적으로. 근데 신고는 두 달이 다 지나서 신고를 한 다음에 세무서에 이 신고 날이 나의 폐업일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해버렸는데 혹시라도 이제 세무서에서 사장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2달 전에 폐업일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면은 사장님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칙을 굉장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을 알고 그 다음에 예외를 적용을 해야지 예외인 아 그냥 나 폐업 내가 신고서 낸 날이 그냥 다 쳐주니까 이날로 할 거야 폐업일을 하시면은 나도 모르는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1장의 그런 1장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요 2장에서 이제 핵심 요약, 폐업일 다음 달까지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이거를 맞물려서 생각하시면은 내가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서 폐업일을 이때로 맞추고 그 다음에 신고도 빨리빨리 해야겠구나. 요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원칙을 모르면은 이런 계산이 안 나오게 되고 무신고로 가산세 때려맞고 20%나 되는 거 플러스 이제 납세 지연에 대한 그런 가산세 또 때려맞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원칙 아시고 폐업일에 대한 원칙 아시고 그 다음에 신고 딱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이제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다음 이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3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부제목으로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불청객에 대한 완벽 대비법이라고 썼습니다. 네. 왜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냐? 여러분,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보다 더 신고의 텀이 길어요. 1년에 한 번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예를 들어 연초에 폐업을 하시면은 이제 폐업도 다 끝났고 신고도 다 했어. 부가세 신고, 간주공급 내가 다 냈어. 하고서 이제 끝내실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신고 다 하고 나 이제 끝났어. 다 했어. 어? 그리고 이제 홀가분하게 계시다가 이제 한 2월 달에 만약 폐업이 끝나셨으면은 한 1년이 지나요. 그러면 이제 아무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럼 1년 지나고 이제 나 1년 동안에 그래 뭐라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서 어딘가에 취업을 하셔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십니다. 또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겠죠. 근데 그 다음에 1년 반이 거의 지나서 이제 다음에 5월 달이 되면은 뭔가 이런 불청객이 쫙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라는 불청객. 그래서 제가 부제목을 잊을 만한 건 찾아오는 불청객이라고 지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사 다 끝났는데 웬 세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장사 다 끝났고 나는 국세청에다 할 거 신고 다 하고 부가세도 전부 다 끝냈고 구청에도 다 해가지고 이제 등록세도 안 나와 싹 다 끝냈어 라고 안심을 하고 계실 때 1년이 지나서 5월에 신고하라고 뭔가가 날라옵니다. 네, 안내문이 날아와요. 이제는 네,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원래 이제 신고를 하셨던 그 자택으로 네,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이 안내문을 받으시고 굉장히 당황하죠. 나는 도대체 폐업을 해버리고 어디 예를 들어 뭐 취직을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월급쟁이로 살고 있는데 뭐 종소신고? 난 종소를 신고 안 해요. 나는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근로자예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국세청은 이런 소득세 안내문을 날린 걸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고 왜 이걸 대처를 잘하면은 오히려 어, 사장님들이
두 번째 이제 도약을 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팁과 이제 사장님들의 이제 베네핏을 사용을 하실 수 있으려면은, 종합소득세 기본 원리랑 기한을 아셔야 돼요. 네.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뭔가 그 모든 일은 원칙을 알고 그 다음에 변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를 알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용을 하기 쉽죠. 네. 그래서 이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자, 폐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입니다. 폐업자분들은, 어, 뭔가 살짝 다를 거예요. 아까 부가가치세는, 뭔가 이제 달랐잖아요. 1월, 7월이 아니라, 폐업한 그 달에, 다음 달 25일이라며. 종합소득세도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랑은 대상 자체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단위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쉽게. 그 과세란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있는 분들, 즉 사업자 등록이 있으신 분들이 내는 세금이다. 근데 폐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업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딱 끝내버린다.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는 사업 장래의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소득세, 즉 사람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념을 달리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시는 한 종합소득세를 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폐업과는 무관합니다.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사람 단위다. 내가 지구상에 있으면은 국세청은 나에게 소득세 내라고 안내문을 날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업 시점과 관련이 없이 무조건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발생한 1년치 모든 소득을 모아서 다음해 5월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라는 게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입니다. 네. 사람은 존재를 하면은 1년 무조건 살죠. 1년 동안 존재하시면은 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의 비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단위예요. 사업장이라는 게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 끝내셨고 사업장도 없었으니까 신고 기한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셨으니까 그리고 끝나요. 네. 부가세는 이제 다 이제 신고하시고 납부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영원히 끝난 겁니다. 고사업장에 대한 거는. 네. 자, 종합소득세는 부과 기준이 대표자, 개인입니다. 사장님들. 한 사람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도 달라요. 내가 사업장은 폐업했지만 종합소득세는 사장님께서 지구상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 매년 하셨었죠? 네, 그 기간 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에요. 과세 기간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과세 기간. 이건 과세 기간 살짝 그렇죠. 사장님은 폐업일까지만 돈을 버셨어요. 그래서 과세 기간은 폐업일까지예요. 네. 물론 폐업일 이후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그 소득을 싹 다 합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도 12월 31일까지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폐업일까지는 이제 폐업일까지 버셨던 거 플러스 다른 소득은 12월 31일까지 벌었던 거 전부 다 합산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합산하셔가지고 이제 과세 기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종합소득세는 사장님이 존재하셨던 그 1년 기간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합산을 해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상반기에 사업을 하셨었어요. 사업 소득으로 이제 쭉 돈을 버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올해 7월에 폐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목 중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선 폐업하셨던 이제 사업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근데 이제 사장님 사업비를 접으셨다고 하시더라도 뭔가 생활비를 버시고 또 일어나셔야 되니까 지금 뭔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장에,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을 열심히 받아요. 네, 직장으로 취직해서 9월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라는 걸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들은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죠. 사장님은 이제 나는 근로소득이니까 뭔가 회사에서 자료 내라고 하네. 그래서 자료를 갖다 주면은 회사에서 쿵짝쿵짝하고 또 회사에서 맡겨놓은 혹시 뭐 세무대리인이나 다른 이제 BPO 관련 분들이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그런 이제 연말정산을 끝내면은 사장님들은 나 역시 근로자가 편해. 나는 나의 세금도 전부 다 회사가 다 해주고 이렇게 편한 게 어딨어. 원래는 내 사업할 때는 내가 직접 다 모아가지고 세무대리한테 갖다 줘서 세무대리하고 머리 맞대고 신고했었는데 이거 너무나 편해. 이제 끝났다. 2월 달에 그리고 환급금까지 딱 챙기시면은 과거와 달리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옛날에는 내기만 하셨죠. 물론 이제 결손이셨을 때 좀 받으실 수도 있지만 옛날엔 내기만 했는데 이제는 환급을 받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국세청은 여기서 사장님들을 해피하게만 두지 않습니다. 5월에 안내문을 날리죠.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으시면은 분노하시면 안 되고, 그래, 국세청이 내가 이제 가산세 안 내게 이렇게 알려줬구나. 그래서, 살짝, 네, 고마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반기에 내가 벌었던 사업소득, 그리고 하반기에 냈던 근로소득, 벌었던 근로소득을 합칩니다. 네, 두 개 합쳐요. 합쳐서 5월 달에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쳐서 짠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개인이 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세무대리인을 통하셔야 좀 더 편할 겁니다. 왜냐면은 상반기의 소득은 사업소득이었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기장하셨던 거랑 똑같거든요. 자, 보고랑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누락할 때 발생하는 페널티가 있어요. 네. 많이 들으셨던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네. 자, 확정 신고를 안 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열심히 신고하셨지만 사업소득세 신고 안 하셨죠? 그러면은 국세청은 신고를 안 했습니다. 라고 가산세 20%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납부 지연가산세까지 부담돼요. 8%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이자율이 높아요. 네. 하루당 10만 분의 22, 연환산 8.0%의 가산세가 신고 및 납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네, 이거 몇 년 되면은 이것만 몇십 퍼센트 나와요.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그럼 클리어했어.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저랑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래 여기까지 열심히 했어. 이제 가사세 끝났어. 세금 다 냈어. 신고 열심히 했어. 네, 여기까지 하셔서 성실한 납세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딱 하셨는데 뭔가 이제 나에게 베네핏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폐업하면서 내가 썼던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이 있습니다. 그럼 그 돈에 대해서 혹시 이거를 국세청에서 경비 처리를 해줄까? 나는 사업장은 없는데 나는 사업장은 없는데 경비 처리가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네, 우선 스포를 하자면은 일부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재를 제가 생돈 나가는 철거비 위약금 100% 활용하기로 지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폐업일 이후의 지출은 경비가 잘 안 돼요. 증빙이 없기 때문에. 증빙이 없잖아요. 뭐 사업자 등록 말소돼서 세금 계산서도 못 받고, 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뭔가 발생을 해요, 비용이. 뭐라도 법무사라도 살짝 써야 될 것 같고, 아직 정리 안 된 거에 대해서 뭔가 수수료도 나가는 거나 깜빡한 것도 있고, 뭔가 있습니다. 뭔가 있어요. 조금씩 발생을 해요. 이게 참 이상적으로 폐업일까지 모든 걸 딱 끝내시는 그런 상황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경비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소명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자료를 잘 해놓으면은 5월에 뺄 수가 있어요. 네. 5월에 소득세 신고 때 종합소득세를 뺄 수 있다는 이런 좀 희소식이죠. 물론 이제 5월에 세금이 많이 나야 뺄 수 있는데 참 이것도 네, 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되게 비용으로 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취지는 되게 좋은데 저걸 비용으로 빼서 플러스를 만들려면은 뭔가 이 절세 효과가 발생을 하려면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네. 돈을 많이 벌어야 낼 세금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낼 세금에서 내가 경비 처리하는 거니까 그때 플러스가 됩니다. 어쨌든, 네, 이용하는 거는 방법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국세청에서. 그럼 어떤 게 이제 대표적인 경비 처리 항목이냐라고 봤을 때는, 자, 철거 및 원상복구비. 네. 아까 눈물을 머금고 뭔가 이제 네, 경비 처리하셨던 거 그리고 이제 생계선서를 제때 받으셔가지고 매입세 공제까지 받으셨던 이런 철거 및 원상복구비 누구나 인정합니다. 네. 국세청도 아주 쿨하게 인정해줘요. 네. 철거, 네. 원상복구, 네. 당연히 하셔야죠. 네. 필요합니다. 네. 이런 거는 쿨하게 다 인정합니다. 쿨하게 인정해서 인정. 경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임대차 위약금. 네, 이 부분도 발생하죠. 예. 임대인이 다 몇 채우고 나가면 당연히 뭔가 위약금 쓰셨을 수도 있어요. 예. 해지 위약금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렇게 미리 나가시면 또 임차인 구해야 되잖아요. 그 임차인 구할 때 드는 비용? 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폐업을 위해서 반드시 지출돼야 될 경비 중에 하나죠. 나는 내가 폐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해주면 이거 안 하면 임대인이 소송 걸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 계약서 그렇게 썼는데 이게 경비가 안 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죠? 네, 웬만하면 됩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사실상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해고 예고 수당. 아, 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이제 폐업 시즌에 이제 또 해고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또 그냥 안 나가요. 또 요새 또 직원분들이 그냥 안 나갑니다.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이제 퇴직금도 줘야 돼요. 네, 퇴직금. 부담되시지만 네,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해고할 때 미안한데 이번 달까지는 이번 달까지밖에 못 나오겠다 하면서 이제 또 대신 내가 좀 수당 더 챙겨줄게. 이런 것도 모두 경비가 처리됩니다.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폐업과 관련된 그리고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면은 경비이고 증빙이 되면은 네,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런 증빙은 꼭 있으셔야 돼요. 근데 네,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네, 위약금을 내라고 했으면은 임대인한테 위약금 내고 임대인이 나 받았음 하고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위약금을 보낸 통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저희 이 모든 전제는 증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빙을 이제 짠짠 갖춰놨어요. 그럼 이제 증빙을 활용을 해야죠.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경비를 증빙 시 여러분께서 이제 15% 소득세율을 맞는 구간이 된다고 하시면은 150만 원이나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증빙 자체가 그냥 현금이에요, 현금. 네. 오, 1,000만 원짜리의 증빙은 150만 원짜리 수표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폐업 당시에는 1,000만 원이나 내가 손실을 보거나 1,000만 원이나 경비를 썼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거나 이러면은 이 1,000만 원짜리 내가 썼던 그거 비용은 150만 원짜리 세율을 15% 가져갔을 때요. 150만 원짜리의 수표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만약에 소득세율이 뭐 40%, 50%까지 가시해서 많이 버셨다. 500만 원짜리의 그런 증빙이 되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정신 없으시겠지만은 반드시 이제 철거하는 업체한테 세무서도 꼭 받고 임대인한테 줄 때는 너무 이제 속이 쓰리고 하지만 이체 내역 꼭 하고 어떤 이제 문자 같은 것도 꼭 캡처해 놓으시고 해야 나중에 국세청에 이제 종합소득 신고할 때 나 이러이러한 거 다 있어요. 증빙 다 있어요.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간이 말고 이제 복식부기로 넘어가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제 좀 사업에 좀 잘 되셔가지고 매출도 많이 나고 이런 분들은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거 복식부기 의무자들 중에서 남아있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셨던 분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업무용 차,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비싼 차 좀 팔고 하셨던 상황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세금이 나와요.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셨을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여기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과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셨는데 세법이 바뀌었어요. 세법이 바뀌어서 부정자산 처분해서 판 거가 이익이 나면은 전부 다 과세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나라가 법을 바꿨기 때문에 참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은 차량 비싼 거죠. 그리고 기계장치 수천만 원짜리였던 거 이런 거 처분하면 이제 여러분이 효과가 발생합니다. 중고 처분도 소득으로 잡혀요. 그래서 배달용 트럭 비싸죠. 업무용 승용차 아직 감가상각 막 아직 뭐 연식 얼마 안 된 거 이런 거 비싸잖아요. 커피 머신 이런 거 수천만 원짜리인데 근데 이런 거를 내가 그동안 감가상각을 해놨던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업무용 승용차면은 5년 지나 새 거 사서 업무용 승용차 5년 타면은 거의 다 감가상각 끝나요. 빵원이에요. 빵원이 남아 있어요. 그냥 비만계정으로 다 업무용 승용차 있어요. 이렇게 남아 있고 빵원으로 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1억짜리 벤츠를 샀다가 5년 지나서 빵원이 돼 있는데 폐업을 했어요. 5년 지나서. 그래서 돈이 없어서 팔았습니다. 5천만 원에. 그러면은
그래, 5천만 원, 그래, 5천만 원이면 정수한 이걸로 뭐 하겠다 하는데, 갑자기 이제, 어, 소득 세금 신고하라는 거예요. 얼마의 차이? 5천만 원 빼기, 남아있는 잔존가액. 빵원. 5천만 원에다가 이제 세금을 때려요. 요런 이제 나비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관리를 하셔야 되고, 장부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타격이 덜하죠. 심리적 타격이 덜합니다. 원래부터 만약에 이거 원래 안 낼 돈이야라고 생각했는데 뭐 몇천만 원 또르르 맞으면은 멘붕이 오잖아요. 이제 타격이 엄청 큽니다. 근데 팔 때부터 그래 나 5천만 원 팔았지만 한 2천만 원 세금 낼 거야. 자 이거 세금을 뭐 어디다 적금이나 들어놓자 세금 낼 때까지 뭐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세금 낼 때 타격이 좀 덜하죠. 네. 심적인 타격 덜하고 재무적인 타격도 덜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꼭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원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싸게 팔았어. 단종 가치보다 비싸게 팔았어. 그게 방금 말씀드렸다는 그런 사례예요. 예를 들어 장부 가치가 막 감가상각 쳐가지고 1,000만 원짜리가 됐어요. 장부상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1,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때 500만 원을 땡겼으면은 이익이 500만 원이 생긴 겁니다. 장부상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매출이랑 똑같이 봐서 사장님한테 종합소득세를 때리게 됩니다. 두 번째, 싸게 팔았어. 내가 감가상각을 너무 안 해놨네. 장부상거래 가치가 1,000만 원이나 남았어요. 네. 아니면 4년 열심히 감가상각 했지만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시장이 내 차를 내가 급하게 팔았더니 500만 원밖에 딜러가 안 줘요. 그럼 500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500만 원 손실이에요, 손실. 이거 똑같이 경비가 됩니다. 아까 이익 보면은 매출을 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급부로 당연히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이게 공정한 겁니다. 비싸게 팔아서 이익 나면은 세금 내. 근데 만약에 손실이 났으면 이것도 경비로 인정해주고. 네.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거죠.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네. 합리적으로 좀 세법이 바뀌었다. 억울할 수도 있지만 합리적이다. 이렇게 과세가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자 장사가 안 돼서 빚만 남았다면 하고 이제 적자예요 나 적자예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적자가 너무 커서 뭔가 세금 신고할 맛도 안 나요. 그러니까 별로 안 해도 되겠죠? 라고 하면서 세무대리인에게 줄 몇십만 원을 아낍니다. 네, 귀찮아요. 아껴요. 네, 장부도 안 만들어요. 몇십만 원 아까웁니다. 아깝습니다. 너무나 큰 결손으로 인해서 멘붕이 왔거든요. 그래서 세무대리한테는 몇십만 원 줄 바에 그냥 어차피 그냥 안 해. 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끝까지 정리 안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왜냐면은 뭐 적자한 거 관리해서 뭐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와 이거 적자가 웬만큼 되시면은 무조건 하시는 게 맞아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만 정리하면 그대로 사장님들께서 가져올 현금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장부를 만들어 놓으셔서 본인이 하셔도 되고 증빙 모으셔가지고 장부 만드셔도 되고 신고도 아니면은 뭐 좀 수수료 주고 하시는 게 무조건 나와요. 네, 왜냐면은 사장님들은 이미 손실을 많이 보셨던 경험이 있는데 그거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못 써먹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장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만든 장부를 어떻게 쓰느냐? 자, 바로 이게 결손금 활용의 마법입니다. 자, 내가 여태까지 사업하면서 냈던 세금들 너무 많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세금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또는 새로 이제 근로를 열심히 했더니 세금이 나와요. 네, 이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결손금을 활용하는 거죠. 아까 방금 전에 썼던 경비처리랑 살짝 비슷해요. 그래서 살짝 비슷하다. 근데 결손금을 이용할 수가 있다. 자, 적자를 대하는 두 가지 전략. 첫 번째는 결손금 2월 경제입니다. 미래의 세금을 깎아줘요. 네, 미래의 세금을. 이거는 말씀드리려면 2월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로 보내는 거예요. 이 결손금을.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 장부를 작성해가지고 예를 들어 작년에 엄청난 결손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최대 15년까지 미래로 보낼 수 있어요. 요 세금을, 요 결손금을, 적자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했을 때 요 결손금이랑 상계를 치면서 나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아니면 근로소득이 생겨도 거기서 상계를 쳐줘요. 종합소득 신고하면서. 그래서 깎아줍니다. 네. 그래서 결손금 이용 경제를 할 수 있다. 15년까지. 이거 과거에는 5년까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더니 15년까지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거 무조건 이용하시면 된다. 두 번째, 결손금 소급공제입니다. 소급공제. 네. 과거에 냈던 거를 현금으로 줘요. 네. 뭐냐? 폐업 연도에 내가 열심히 장부를 했더니 폐업 연도가 예를 들어 2026년에 폐업을 했어요. 적자가 막 엄청나게 생겼어요. 근데 나 2025년까지는 장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막 수억 세금을 냈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많은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폐업인 연도가. 그러면은 소급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요 지금 현재 결손금을 과거로 보내버립니다. 과거로 보내서 과거의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다시 계산하면 작년의 세금이 줄어들겠죠? 요거를 바로 땡겨봅니다. 내가 현재로. 현재 바로 돈을 줘요. 그냥 국세청이 네, 알겠습니다. 결손금 소득공제 하셨죠? 그럼 새로 계산해서 국세청이 많이 받아갔던 세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결손금 2월 미래로 가서 15년 동안 받아먹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과거로 땡겨가지고 과거에 냈던 세금을 가져오는 거. 이 두 가지 방법 다 쓸 수 있으니까 무조건 마음이 아프시들 지금 당장 폐업해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무조건 장부 잘 만들어 놓고 신고 잘 해놓는다. 자, 그러면은 소급공제를 근데 아무나 해주지는 않아요. 사실 소급공제는 굉장한 혜택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주진 않습니다. 아무나 해주는 사례는 없고, 이거를, 음, 공제의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중소기업입니다. 네. 일반적인 이제 개인 사업자는 소상공인이잖아요. 네.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소상공인들, 네, 일반적으로 개인 하시는 분들, 개인이 뭐 수십억 매출도 중소기업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중소기업 허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려면은. 거기까지 가신 분들은, 뭐 개인 사업자 중에서 거기까지 가신 분들은 이미 뭐, 네.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들이고,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적용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웬만하면 적용된다.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정부 기장이 필수예요. 내가 적자 난 해와 이 폐업 연도라고 하면은 내가 적자는 올해의 그런 장부랑 그리고 직전 연도 2025년이겠죠. 세금을 수억 냈던 직전 연도를 모두 다 장부를 작성을 해 놓으시고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 있잖아요. 그냥 쉽게 그냥 딱 해버리는 거 단순 경비율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은 인정 조건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부 기장은 필수다. 올해 그리고 지난 연도 전부 다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냈어요. 나 중소기업에 그냥 자동으로 웬만하면 다 들어가고 장부 기장 열심히 세무대리인한테 돈 줘가면서 했습니다.
두 가지 다 했는데 신고를 안 했네.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5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 과거 세금을 내 통장으로 꽂히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냥 자연히 지켜지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능동적으로 하셔야겠죠. 이 3대 요건을 지키시면은 결손금을 스마트하게 활용하여 당장 현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FNQ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장부 안 쓰고 단순 경비를 편하게 했는데 공제되나요? 소액공제?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3대 조건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국세청한테 협조를 잘한 분들한테 주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기장을 열심히 한 사업자들한테만 주는 그런 혜택, 베네핏이기 때문에 국세청한테 베네핏을 안 줬으면은 네, 평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기장을 해놓으시면은 이런 혜택을 언젠가 받을 수 있다. 네, 물론 적자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의 경제적인 부를 플러스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 이제 폐업 전에 받아둔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 경비 처리가 아예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필요하지요. 네. 그건 세법에 써 있잖아요. 적격 증빙이 있어야 경비 처리가 된다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형용수증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은 실질 과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 계약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이제 세무서에 가서 잘 설명을 하면 돼요. 가서 내가 세금에서 못 받았는데 내 신용카드도 없어. 왜냐면 받을 수가 없어. 왜냐면 나는 이제 사업자 아니기들 못 받아요. 근데 자, 이런 계약서 내가 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돈을 이 계약서에 의해서 쐈어. 그래서 이거 나 비용으로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싶어. 라고 하고 상대방 세무서 조사관도 그래 이거 되게 합리적이네. 그리고 누가 봐도 위조나 이런 게 없어.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까지 쫙 있어. 그러면은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금 계산서 없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네, 지금 이제 배우셨으니까 이제 사장님들 머리에 딱 들어갔을 거예요. 세금 계산서 없어도 돼. 아니면은 혹시 지금 제가 저랑 이제 배우셨던 게 잊어버리셨어도 뭔가 그때 홍성열 회계사가 뭔가 된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세무 대리인한테 가면은 오케이 이거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이 교환들을 갖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폐업의 상황이 닥치시면은 한번 쭉 보시면은 돼요. 자, 그래서 3장의 핵심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소세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사장님들이 존재하시는 한 다음에 5월까지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한 무조건 따라다닌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결손금 신고는 작년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방법입니다. 신고로 아까 소득공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꼭 장부를 잘 기록해 놓으시고 폐업을 하셨더라도 이렇게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한테 잘 이제 의뢰를 하셔서 장부를 열심히 작성해 놓으시고 신고를 잘 해 놓으시면은 작년 세금을 환급받든지 또는 미래에 내가 낼 세금을 15년간이라도 미래로 보내서 아낄 수 있습니다. 절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상하지만 꼭 장부 작성하시고 신고를 제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장들 4장부터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네, 잠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